청와대가 5개 부처 장관을 교체했습니다. 민주당의 여성 재선 의원 2명이 발탁됐습니다. 논란이 됐던 김앤장, 김동연 부총리와 장하성 실장은 유임됐습니다. 바른미래당 4월에 당대표를 뽑는데 중심도 아니고 안심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안철수의 마음은 어디로 갈까요? 잠시 후에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사사건건 시작합니다. 얼마나 죽었지? 운동을 꽉 잡고. 이게 무슨 소리가 왜 되는지 모르겠어요. 사람 중심의 경제 한다더니 사람 잡는 경제 이제 그만 방향을 바꿔주시기. 사사건건 저는 KBS의 김원장 기자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촌철살인의 두 정객 모셨습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 그리고 요즘 뜨고 있는 바른미래당의 하태경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개각부터 잠시 후에 보내이죠. 예, 네, 4시 반부터. 4시 반입니다. 네, 4시 반까지 하고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개각 발표됐습니다. 5개 부처입니다. 하 의원님, 그 중에 이 부처는 꼭 좀 장관이 바뀌어야겠다 생각하신 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활용 점정인데 눈에 점을 아직 안 찍었네요. 용은 그린 거예요? 뭐 괜찮다고. 감사합니다. 괜찮다고 봐요. 저는 뭐 훨씬, 왜냐하면 그전 장관님들이 너무 못하셨기 때문에 이분들은 웬만큼 해도 돋보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역시 우리 장하성 실장님, 이분만 좀 바꿨으면 네. 아주 큰 박수를 받았을 텐데 약간 좀 빛이 가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장하성 실장 관련해서는 충분히 말씀하실 시간 드리겠습니다. 개각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간단하게? 저는 뭐 그 장관들 바꿔라라고 야당에서 아우성 치실 때마다 사실 궁금했어요. 혹시 그대로 돌아라고 하는 장관은 있냐?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무조건 바꾸라. 그건 한국당이고. 자유한국당. 우리는 잘한 사람 그대로 돌아. 그래서 막 네. 골치가 아파요. 누구를 남겨놔야 되지. 네. 다 바꾸길 바라는 것 같은데. 말 나온 김에 그러면 잘하는 장관 한 명 꼽아주십시오. 잘하는 장관? 네. 이 장관은 잘하는 것 같더라. 정말 한참 고민했어요. 김동연은 그나마 좀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경제부총리는. 네. 요즘은 너무 좀 썸만 타시고. 네. 뭐 일은 제대로 안 하시고. 이분 뭐 정치하시려고 그러시나. 아무튼 잘 나가다가. 내가 좀 좋게 보다가. 유임이에요? 교체예요? 김동연 부총리는 한 일주일 하는 거 봐서. 네. 아니, 근데 오늘 개각의 그 5개 부처. 네. 여기 보면요. 제일 눈에 띄는 건 유은혜 장관 네. 후보자입니다. 근데 왜냐면 사회부총리인데요. 최초의 여성 사회부총리. 라고 하는 점이고요. 또 오늘 진선미 장관 후보자까지를 치면 네. 여성 장관 30%라고 하는 공약이 지켜집니까? 대한 네. 이제 계속되는 약속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청문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장관 지명자들 면면을 좀 볼까요? 네. 내정자들 면면이 준비가 됐으면 네. 방금 이야기하신 유은혜 교육부 장관 내정자입니다. 동안이세요? 네. 누가 보면 부총리 후보가 굉장히 너무 어리다고 오해받을 수 있을 만큼 동안이죠. 네. 재선 국회의원이고요. 다음 볼까요? 네. 정경두 국방부 장관 내정자입니다. 이번엔 공군에서 왔습니다. 송영무 장관은 해군 출신이었죠. 이번에도 역시 육군 출신이 아니라는 게 특이한 부분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내정자입니다. 성윤모 전 특허청장이고요. 네. 산자부 사람입니다. 다음 볼까요? 고용노동부 역시 부천의 승진 인사입니다. 발탁 인사입니다. 네. 고려대 행정학과를 나왔고요. 네. 고용노동부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진선미 의원입니다. 역시 19대, 20대 재선 의원이고, 네. 변호사고요. 예전에 낙검수 변호도 하고 그랬습니다. 네. 여성 두 분은 네. 박용진 의원님 선배시네요? 다 성대네요? 여기서 학연, 지연 이런 얘기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근데 훌륭한 그 재선 의원이시잖아요. 그거는 다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두 분의
그 장관 후보자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이라고 하는 점, 그리고 재선 의원 활동을 통해서 자기 상임위, 그리고 국회 활동을 통해서 상당히 돋보이고 인정을 받았다고 하는 점에서 아마 청문회가 있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야당에서도 크게 이분들에게 날 세울 만한 일은 뭐 없을 거라고 하는 기대를 해보고요. 네. 많은 협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자, 경제부처 장관 하면 이제 말씀하신 김동연 부총리라든지 또는 이제 청와대 장하성 실장 뭐 논란이 계속 이어져 왔는데 어쨌든 이제 유임됐습니다. 청와대에도 오래전부터 바꿀 생각은 없다고 했고요. 어제도 논란을 의식해서 이제 사실 요즘 워낙 경제 관련 뭐 통계도 안 좋고 하다 보니까 자주 만나는데 또 일부러 만나는 자리를 가졌어요. 그 모습 잠깐 보겠습니다. 네. 어제 장하성 정책실장과 김동연 부총리 정례 회동했습니다. 고용정책 문제, 분배 문제 논의했는데요. 만나기 전에 김동연 부총리가 조금 늦게 왔군요. 네. 두 손은 얼마나 두번 봤는데, 그죠? 네. 왜, 지금 뭐, 이게 미스코리가 왜 되는지 모르겠어요. 갈등설이 늘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 사람 모두 여러 차례 만나고 관계가 좋다는 걸 수차례 강조했는데요. 네. 장 실장은 이 만남에 앞서 부부간에도 이견이 있을 수 있고 이견을 좁혀가는 과정에서 정책이 나온다. 이런 입장도 밝혔습니다. 그걸 좀 여쭤보죠. 이견 나올 수 있지 않느냐? 여당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뭐 이견은 항상 있죠. 네. 지금 그거보다도 오늘 아침에 장하석 실장 경질의 결정적 사유가 나왔는데요. 제가 확인하고 왔는데, 네. 장하성 실장이 실장되고 나서 통계청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오늘 진술과 증거가 나왔어요. 네. 그게 뭐냐면 처음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오늘 저 칼럼에 나왔는데 네. 제가 칼럼 이제 관련된 네. 이제 통계청 해명 자료를 확인하고 왔는데요. 통계청에서 장하성 실장이 교수일 때 장하성 교수의 주장을 반박한 해명 자료가 있었어요. 그게 작년 6월경인데. 네. 근데 이제 장하성 실장이 교수에서 실장이 되고 나서 밑에 있는 행정관을 시켜서 그 해명 자료를 내려라. 홈페이지에서. 네, 예전에 낸 해명 자료인데. 그죠. 작년 6월쯤에. 작년 6월이면 이미 실장이었을 텐데. 그러니까 실장이 되기 전에 올렸고, 그러니까 교수일 때 올렸고, 네. 실장이 된 직후에 그게 마음에 굉장히 걸렸던 모양이죠. 그래서 행정관을 통해서 내려라라고 한 증언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제가 내용을 보니까 내용은 이겁니다. 이제 대한민국 불평등이 커지고 있다. 네. 가계 총소득은 180 몇 프로 늘었는데 가계 평균 소득은 90 몇 프로밖에 안 늘었다. 이거는 부익부 비익빈의 증거다. 뭐 이런 걸 장하성 교수님이 그때 발표를 했는데 통계청에서 가계 평균 소득이 줄은 것은 4인 가구에서 3인 가구, 2인 가구로 네. 한 가구의 숫자가 줄어서 가구원 수가 줄니까. 가구원 숫자가 네. 줄어서 그런 것이지 불평등이 늘은 게 아니다. 예를 들어 그러니까 뭐 20년 전과 똑같은 가구원 수를 전제하면 네. 이거는 큰 변화가 없다. 그래서 통계청에서 이걸 반박 자료를 해명 자료를 냈어요. 근데 이제 이 장하성 교수를 네. 타겟으로 한 건데 근데 문제는 뭐 교수가 뭐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뭐 잘못할 수도 있죠. 근데 문제는 그거를 공공기관의 홈페이지에 그걸 내리라고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이고 네. 또 하나는 실장이 되고 나서 똑같은 패턴의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기관만 하의원님 말씀은 통계청장 경질에 교체에 그런 부분이 작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작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대목이죠. 왜냐하면 네. 통계청장도 이임식에서 제가 위에서 시키는 거 제대로 다 안 했다. 제가 잘안 말을 들었다. 잘 듣는 사람은 아니죠라고 말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장하성 실장이 좀 거짓말한 것도 있을 수가 있는데 황수경 청장 내가 모르고 전화도 안 했다 그랬는데 본인은 안 했지만 네. 밑에 행정관을 시켜서 행정관이 본인이 그냥 뭐 알아서 자, 했겠습니다. 이게 이제 네, 뭐 확인을 더 해봐야겠지만 음모론으로 흘러가지 않으려면 이거 이제 확인을 하고요. 네. 했으면 좋겠고. 아직 청와대 그래서 저는 나오니까요. 네. 장하성 실장 관련한 청문회가 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예, 이제 네. 청문회까지 가셨고요. 저는 이제 우리도 야당 때 진짜 제가 대변이라고 그럴 때 일단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덮어놓고 청문회
그리고 작정하고 국정조사. 근데 지금 야당은 너무 심해. 그렇게 좀, 근데 약간 그런 톤을 좀 낮췄으면 좋겠고, 일단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문제가 있으면 확인하신 걸 가지고 정리해서 네. 의원실에서 보도자료 내시면 좋겠고요. 네. 장하성 실장이 야인 시절에 이미 우리는 왜 분노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책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 책 보신 적 있으세요? 이렇게 두꺼운데요. 온통 통계자료입니다. 각종 통계자료 다 모르고 한국 사회가 왜 자꾸 불평등으로 가고 있느냐를 쭉 보여주는, 저도 거기서 많이 인용을 했는데, 관련해서 어떤 부분을 가지고서 통계청하고 마찰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관련해서 확인을 좀 해주시고요. 검색하면 바로 나와요. 제가 지금 네. 드리고 싶은 건 김동연 부총리와 장하성 실장의 갈등 얼마나 개면적했어요. 사람이 갈등이 있을 수 있죠. 충성을 다하는 국난을 임해서 충성을 다하는 두 신하를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최명길하고 김상원이에요. 네. 한 명은 항복하자고 그러고 한 명은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결국 그 두 사람이 나중에 헤어질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한 사람 끌려가죠. 네. 간호라 삼각사하면서 김상원을 끌려갑니다. 네. 울면서 헤어집니다, 둘이. 당신이 충신이었다고 서로 그러면서 헤어집니다. 그러니까 서로 저 사람부터 목을 베라. 그러니까 최명길이 주장합니다. 김상원 목을 베라. 김상원은 주장합니다. 최명길 얘기는 틀렸습니다. 라고 얘기를 서로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헤어질 때 당신이 충신이었다고 서로 얘기하고 헤어집니다. 그럼 그렇게 근데 해야지.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이 갈등이라고 하는 게 더 좋은 한국 경제의 새로운 모습을 위해서 서로 토론하고 논의하는 과정을 너무 야당이 이거를 가지고 계속 팔을 벌리려고 하는 갈등을 부추기는 식으로 가거든요. 자,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지금 또 다시 어려워지긴 했습니다만, 남북 대화, 국면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 초기에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런데 그때, 북에 퍼주기 하냐, 아련하러 가냐, 냉면은 맛있었느냐, 자꾸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야당 때문에 정말 힘들어요. 근데 지금도 역시 우리 경제 어려운 걸 좋게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과 과정 중이니까 네. 야당은 좀 이제 지켜보고. 박 의원이 제가 볼 때 진짜 충신인데요. 방금 든 일화에서 뼈있는 일침을 깔고 있습니다. 뭐냐면 겉으로 볼 때는 최명길, 김상원 두 충신이 싸운 거지만 그 위에 무능한 선조가 있었죠. 선조는 아니 인조예요. 네. 그렇죠. 병자호란 때. 병자호란 인조. 네. 죄송합니다. 무능한 왕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은 그러니까 국민의 박영진 훌륭한 의원의 분이죠. 발언에서는 네. 그 비유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 경제 무능하죠. 당시 왕도 교통정리를 했어야 했어요. 판단을 못한 거예요. 막 두 사람이 주장을 하는데 누가 더 옳은지 판단을 했으면, 그죠? 당시에는 주화파가 맞았죠. 그거 어떻게 우리 국민들, 우리 백성들 다 죽이고 그렇게 붙습니까? 힘이 없을 때는. 자,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지금 대통령도 두 사람 네. 중에 누가 옳은지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근본적인 원인은 당시에도 왕에 있었고 지금도 대통령에 있다. 말 나온 김에 소득주도 성장 이야기를 잠깐 해보죠. 네.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하 의원님 의견은요? 네. 소득주도 성장이 뭐 며칠 전부터 통계주도 성장으로 바뀌어가지고 이 국정 기조가 좀 바뀌는가 생각도 좀 드는데요. 네. 저는 그래요. 뭐 소득주도 성장이 포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지금 우리 국민들이 아우성 치는 건 그 안에서 최저임금 과속 인상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다. 저는 박 의원이 좀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소득주도 성장 포장 안에 최저임금 과속 인상 말고 다른 컨텐츠가 있어서 그걸 가지고 새로운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 2 드라이브를 걸고 단 최저임금 과속 인상은 반성하고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이분들 악덕 잡은 거 아니거든요. 거의 악덕 잡은 것처럼 취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소득주도 성장 네. 2 대안을 마련해 주면은 여야 간의 이야기도 잘 풀릴 수가 있는데 네. 최저임금 과속 인상에 대한 아무런 반성이 없기 때문에 하 의원님 말씀은 소득주도 성장 자체가 틀렸다기보다는 아니, 기본적으로 그게 최저임금 과속 과속이 문제다. 인상이랑 똑같은 거면 틀린 네. 것이고 네. 근데 뭐 다른 내용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아니,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것이 전체 국민들에게 가처분 소득을 높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OECD가 발표하는 대한민국의 경제지수에서 가장 큰 걱정이 뭐냐면 저임금, 장시간 노동입니다. 멕시코 다음이에요. 1년에 2071시간을 일을 합니다. 끔찍하죠? 그런데 임금 구조는 아주 저열합니다. 그래서 28개 OECD 가입 회원국가 28개 국가 중에 23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게 되면 국민들은 아무리 정말 고통스럽게 노동은 많이 하고 장시간 노동을 하는데 자기가 물건을 사거나 쓸 수 있는
그런 가처분 소득이 없는 거죠. 이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누가 얘기를 해요? OECD가 얘기를 합니다. IMF도 경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97년 IMF 이후에 계속해서 누적돼 왔기 때문에 이거를 구조적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산업 구조도 마찬가지예요. 2014년부터 조선해운업에 경고등 켜졌는데 박근혜 정부가 아무것도 안 했던 거 아닙니까? 이제 와서 산업 구조 조정과 관련돼서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방향은 어디냐? 가처분 소득을 높이는 것. 그래서 우리 국민 내수 시장을 높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수출 주도로 대기업 중심으로 갔다고 한다면 이제는 내수 시장을 튼튼히 해서 우리 경제 전체의 흐름과 체질을 바꾸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하 보시면 돼요. 의원이 지적한 부분은 이제 그런 맥락 하에서 근데 최저임금을 올리다 보니까 그 부담이 자영업자나 다른 서민들에게 한 가지 우리 내부에서도 제 이야기 바꿔 약간 고민스러워하는 건 뭐냐면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우리가 임노동 관계에서만 월급 주고 받는 사람들 관계에서만 고민했었던 거 아닌가라고 하는 퀘스천 마크가 있습니다. 네. 다 그렇게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뜻밖으로 한국에 미국은 전체 노동인구의 5%밖에 되지 않는 자영업이 한국은 24, 25%까지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자영업자들 구조 내에서 한 200만 정도를 차지하는 자영업자들 중에 고용 자영업자들 이 관계를 생각하지 못했던 것 아닌가라고 하는 내부의 반성이 있기는 합니다. 내부의 반성이 있긴 하다. 박 의원은 양심적이네요. 내부의 반성이 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당 대변인이나 방송에서 얘기하면 그러니까 지금 박 의원님은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 아까 취지를 말씀하신 건데 그 취지를 가장 잘 구현한 대통령은 박정희하고 전두환 대통령입니다. 그때 얼마나 소득이 실질적으로 증가를 했습니까? 그죠?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소득이 증가하려면 일자리가 늘어나야 돼요. 좋은 일자리가. 근데 지금 취업 굉장히 안 되잖아요. 오히려 실업이 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 성장의 결과를 보니까 소득 말살 정책이더라. 결과적으로는.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박 의원님이 그런 반성도 있다라는 걸 인정해 주신 건 굉장히 큰 진전이고 그래서 저는 이제 여야 관계를 건설적으로 하기 위해서 소득주도 성장 그 표현을 그대로 쓰라는 거죠. 써도 됐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최저임금 과속 인상 말고 다른 방법론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거 한번 구체적으로 하나만 제안해 예를 보세요. 들면, 그러니까 제가 정책을 주도하는 입장은 아니니까요. 아까 예를 잘 드셨는데 박정희 정권 시절에 실제로 가처분 소득이 높아졌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중에 재밌는 제도가 하나 있어요. 재형저축. 그래서 우리 노동자들이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일정하게 자기 돈을 부으면 사업주하고 정부가 일정하게 돈을 해서 목돈을 만들어서 그 집을 사게 하거나 이렇게 했었던 거 아닙니까? 이자율도 아주 높아지죠. 그렇습니다. 그 방식도 하나의 우리가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은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어요. 일자리가 많아야 된다. 전부 다 임노동 관계에서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 말고 사회정책적으로 그리고 사회복지 차원에서 재분배 효과를 낼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질 수 있다고 저는 보고요. 저는 그런 부분 전체적으로 좀 갖춰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난번 그 장하성 실장이 주말에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했었던 보고 하나하나 아마 보따리 풀 거라고 봐요. 박영진 의원이 저 정도로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이 박영진 의원이 여당 안에서는요 굉장히 제가 볼 때 명석하고 정책 방향을 잘 잡는 의원이에요. 사실 박 의원 이야기대로 당을 움직이면 잘 될 텐데 소득주도 성장 안에서도 박 의원이 지금 이야기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준비된 게 없다는 거예요. 최저임금 가속 인상 말고 지금 뚜렷하게 이야기하는 게 없잖아요. 새로운 정책을 제시할 예를 들어 때는 아니거든요. 내년에 일자리 안정자금 같은 경우도 몇 조 원씩 지원이 되거든요. 결국 그거 다 서민들 주머니로 넣겠다. 이런 게 이제 정부 생각인데요. 일자리 안정자금은 작년에도 이미 했고 제가 환노 있을 때도 했는데 이 밑받침 통에 물 붓게요. 그러니까 정책 자체가 잘못돼 있으니까 이걸 아무리 부어봐야 일자리가 계속 줄잖아요. 일자리가 안정적으로 줄고 있잖아요. 내년에도 일자리하고 복지 예산이 이제 재정에 많이 들어갑니다. 아시면 더 잘 아시겠지만, 이제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소득주도 성장을 이제 야권이나 보수 진영에서는 사실은 무의미하다 경제학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이제 가난한 분들 주머니를 좀 채워주겠다는 거고 바꿔 말하면 복지 정책인데 사실은 복지 정책이나 복지 예산 지출은 지난 정부, 그지난 정부, MB 정부 때도 계속해서 늘어났단 말이죠. 그럼 이게 사실은 큰 맥락은 다르지 않은데 괜히 이렇게 어떻게 정치 이슈화된 거 아닌가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이제 복지는 사실 우리도 반대 안 해요. 근데 이제 두 가지를 반대하는 건데 하나는 아까 최저임금 과속 인상으로 자영업자들이 고용을 급격하게 줄이고 있어요. 저도 지역구 내려가면 어제 문 닫았어요. PC방 닫았어요. 식당 닫았어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왜냐하면 9988이라고요.
중소기업과 자영상인이 네. 99% 개수로 고용 인원이 88%예요. 압도적인 알겠습니다. 대다수민인데 네. 또 하나가 공무원 일자리를 급속하게 늘리는 거예요. 공무원 일자리는 고정 비용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내년에 지금 예산 중에 18,000명 네. 또 공무원 늘리는 게 있는데 이 부분은 4대강보다 더 흉악한 알겠습니다. 예산이에요. 시간 때문에요. 저 제가 한 가지만- 시간이 너무 예. 저희가 해서 시간 많으면 저 시간이 줄어들면 이따 저 바른미래당 당대표 이야기를 못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하시죠. 이렇게 정리하시죠. 장하성 실장에게 영상 편지 쓸 시간을 30초 드리겠습니다. 저 카메라 1번 보시고요. 자, 시작하시면 됩니다. 네. 자, 30초 드리겠습니다. 네. 장 실장님, 이제 양심 고백하십시오. 왜 통계청에다가 홈피에 그 해명 자료를 내리시라고 했습니까? 이건 저는 학자로서의 양심에 완전히 위배된다고 생각하고요. 때문에 이건 공직에 있을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양심 고백하시고 국민들한테 사과하시고 실장직 물러나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국회가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저도 대표가 되면 바로 장하성 청문회 추진해서 이건 완전히 권력농단이에요. 왜 그랬어요? 교수님일 때 잘 나가셨는데 왜 권력에 앉자마자 그렇게 권력을 남용하십니까? 그러시면 안 되죠. 네. 바로 잡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대표가 되면이라는 말이 와닿습니다. 네, 홍준표 전 대표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야, 미국에 계시는데 SNS 정치 안 하겠다고는 했는데 좀 답답하신가 봐요. 이번에도 또 하나 올렸는데 정치판은 프레임 전쟁이다. 네, 총선 때 지금 정부가 연방제 같은 통일 또 프레임을 먼저 선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야당은 프레임에 다시는 말려들지 말아야 한다. 어떻게 보셨어요? 박 의원님 먼저. 네. 저 얘기 자체 아니 하태경 의원이 웃어버리시네. 먼저 콩수 웃으시는데 하태경 의원이 이유가 웃어버리시네. 뭐냐면 네. 다른 분은 그래도 이선우태 말씀하시고 이선우태를 좀 하신 것 같은데 저분은 이선우태 하신 적 있어요. 계속 떠드셔가지고. 재밌는 건 홍준표 전 대표가 프레임 얘기를 하는데 저 얘기 왜 꺼냈겠어요.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적폐청산과 위장평화 프레임에 갇혔다. 자기가 갇힌 거 아니겠어요? 갇혔더라도. 그런데 자기 책임은 빼고요. 당대표로서 그걸 진두지휘 했었던 사람의 책임은 쭉 빼버리고, 그러니까 프레임 탓, 남 탓,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 책임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 우습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아니, 하나 못해서. 지방선거에 대한 요거 하나 피해 못했게. 책임, 그 플러스 하는 피해 거라서. 나가려고 그러는 것 홍 같은데. 대표가 만든 프레임이 이 정권이 주사파 정권이다. 이거였어요. 네. 그래서 계속 종국몰이 했고, 그걸로 망했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또 올려가지고 뭐 연방제 통일 추진할 거다. 또 주사파 프레임을 건 거예요. 그걸로는 안 된다. 굳이 자기가 해서 실패한 프레임을 또 들고 나와가지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홍준표의 프레임보다는 홍준표 프레스. 지금 내가 볼 땐 자유한국당은 홍준표 전 대표가 돌아올까봐 막 짓눌려 살아요. 그 프레스에 이렇게 짓눌려서. 그래요? 그러니까 네.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홍준표 대표 밥 먹다가 홍준표 전 대표는 언제쯤 귀국해? 했더니 식사하는데 이 사람아. 자, 그런 얘기가 좀 부담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 말씀에 맞는, 그 맥락에 맞는 질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퀴즈 하나 재미삼아 준비했는데요. 보겠습니다. 네. 비대위 체제가 지금 출범해서 안정적으로 가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의 비대위 체제 이후에 이제 제대로 당대표도 뽑고 이래야 되는데, 다음 당권은 누구에게 갈 가능성이 가장 높을까? 1. 홍준표, 2. 김무성, 3. 황교안, 4. 유여혜입니다. 네. 하 의원님부터. 아니, 그러니까. 네. 이 개그 프로 아니시죠? 진지하게 여쭤보는 겁니다. 네. 진지하게 여쭤보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죄송하고요. 네. 어쨌든, 제가 당대표가 되면요, 저 네 분 안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긴 다른 당이라서. 예, 네. 아무튼, 어쨌든, 안 보시게 될 거고, 네. 한국당도 훨씬 혁신의 바람이 강하게 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사이에 또 자기 공부를 저렇게 하시는. 아니, 사실은 지금 김무성 의원님 말하고 싶으신데, 지금 너무 구도가 복잡하거든요. 네. 아니 저는 그렇습니다. 그 네 분 중에 누가 더불어민주당이 누가 제일 유리할 것 같아요? 유리하냐로 보면 우열을 가리기가 어렵고요. 네. 그 누가 차기 당권이 될까라고 생각을 하면 아마 홍준표 대표는 아까 제가 뭐 식사 중에 얘기했던 그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응으로 보면은 아무도 네. 환영을 안 하는 것 같고 지금 당 안에 있는 분이 유리하겠죠. 네. 당 안에 있는 분이 제일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무성 의원으로 풀이하겠습니다. 말 나온 김에 이렇게 정리하죠. 홍준표, 미국에 있는 홍준표 전 대표에게 30초 드리겠습니다. 네. 영상편지 쓰실 시간 그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네네. 자, 시작하시죠. 네. 저 카메라 보시면 됩니다.
홍준표 대표님, 이렇게 뵙게 돼서 참 멋쩍습니다만, 끊겠다고 했던 SNS, 끊겠다고 하셨던 패북 정치 못 끊고 저렇게 곧 들어오신다고 말씀 들었습니다. 기대가 크고요. 그러나 프레임 탓으로 자기 책임을 벗어나려고 한다고 하면 정치는 자기 책임이 기본이라고 하는 정치의 기본을 잃어버리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홍준표 대표님 오실까봐 가위 눌려 있는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들 생각하셔서 오셔서도 조금은 좀 여유를 가지시고 다른 걸 좀 돌아보시는 기회를 삼으셨으면 좋겠고요. 옛날에 무리가 있으셨던 특활비는 이제 다 사라졌습니다. 네. 특활비까지 뒤끝있는 이야기네요. 네, 바른미래당 전당대회 이야기하겠습니다. 며칠 안 남았습니다. 당대표 후보를 좀 볼까요? 저희가 자주 소개 못 해드려서 바른미래당 당대표 후보분들 여기 하태경 의원 어떻게 하태경 의원은 제일 먼저 올렸네요. 저희 그래픽 하는 분이 제가 1번이에요. 그래서 약간 비웠습니다. 비웠습니다. 다행입니다. 정운천 의원 전 농식품부 장관도 하셨죠. 김영환 전 의원이시죠. 네, 3선이고요. 4선입니까? 김영환 의원. 이준석 지금 당협위원장이죠. 노원경. 네, 전 최고위원입니다. 네, 전 최고위원입니다. 권은희 의원, 또 손학규 전 고문 이렇게 흔히들 손학규 고문이 유리하다 또는 하태경 의원과 2파전이다. 나오신 김에 출마 이건 잠깐 들을까요? 네, 나와 주셨으니까 또 저희가 이런 시간 드려야죠. 근데 제가 좀 간단하게. 어깨가 무거워지는데요. 네. 지금 우리 당까지도 올드보이가 되면 한국당을 어떻게 감당하시려 하십니까? 제가 국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이 정도 선에서 끊어주셔야 네. 한국당도 바뀐다. 네. 실제로 저는 민주당은 이해찬 사실 그렇게 올드도 아니고요. 이제 외모에 비해서 또 좀 젊으세요, 생각보다. 6자고 7자까지도 안 가셨고. 근데 이제 우리 당은 작은 당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계속 했습니다. 대기업 정당은 좀 관리형이 와도 밑에 젊은 유능한 사람들이 잘 운영해 가는데 신생 벤처 정당은 젊은 사람들이 키우는 것이 신생 벤처 정당의 올드보이 안 맞다. 그래서 네. 변화와 혁신을 필요하고 우리 당 지금 5% 7%밖에 안 되는데 이대로 가면 없어져요. 우리 당 살리기 위해서는 화끈하게 바꿀 사람 이제 뽑아주시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네. 마지막으로 홍준표 대표 보길 원하지 않으시면 제가 되면은 어쨌든 네. 다시 안 보게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한국에도 없는 홍준표 대표 전 대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분은 원래 독일을 가셨어야 되는데 안철수 전 대표는 또 한국에 있다가 또 그림이 준비됐습니까? 한국에 계셨어도 큰 문제는 없는데 또 이게 기자를 만나서 당황하셨는지 이렇게 주랭랑을 치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혀서 네. 네, 굳이 저렇게 뛰어가실 필요까지는 없는데 왜 저러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안심팔이 논란인데요.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 돼요. 안심 못 하시는 분이 안심을 많이 팔고 네. 저처럼 안심하는 분은 안심을 팔 필요가 없죠. 그래서 특정 후보 제 이름 검명하기 그래서 네. 안심 파는 분이 좀 있습니다. 있고 안철수가 나를 지지한다 하고 그렇죠. 네. 날 지지한다고 계속 자가 발전하는 분이 있는 것이고. 네. 그것 때문에 안철수 전 대표는 부담을 많이 느껴서 약간 과잉 행동을 한 것 같은데 제발 좀 안철수 전 대표 좀 편하게 쉴 수 있도록 네. 관련해서 안심 좀 그만 좀 팔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준석 전 최고위원의 주장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서울시장 후보였던 안철수 후보가 갑자기 무슨 국회의원 공천에 대해서 감나나 제추나라 이러면서 갑자기 당이 이상해졌거든요, 보면은. 네네. 본인이 권한이 없는 영역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되는데, 안심 네. 논란도 똑같은 거예요, 보면은. 왜 하필이면 전당대회가 치러지는 주까지도 나가지 않고 있느냐. 이 고양이가 생선가게 하면 못 지나간다고. 자, 저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최고위원 입장에서는 안 전 대표가 있으면서 분명히 유형 무형에 전당대회에 압력을 주고 있는 거 아니냐. 직접 개입을 했을 이런 것이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박 의원께 보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은 지금 모습 보면 저런 이야기 나오는 거 보면 제대로 통합이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까 잠깐 우리 앵커 오프닝 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소고기의 안심은 맛있기라도 하죠. 이 바른미래당의 이 안심 논란은 참 멋쩍습니다. 우리 국민들 보기에도 다른 당에서 보기에도.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그 전당대회 더불어민주당 하면서도 제일 조심했었던 거. 그래도 뭐 기자들이 자꾸 써요. 문심 논란. 대통령이 어디가 모두가 네. 파니까 뭐 문제가 안 자꾸 되죠. 이런 게 있는데 네. 이 바른미래당도 안철수의 지지를 누가 받고 있는지 가지고서 얘기를 하면 당명은 바른미래지만 그 미래를 놓고서 이렇게 경쟁을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네. 답답하거든요. 야당이 바로 서야 여당이 제대로 하고 우리 정치가 바로 가는 거니까 이런 게 얼마 안 남았죠. 이런 논란을 빨리 잠재우고 얼마 안 남았지만 이게 제대로 된 인물이 서서 우리 정치판을 같이 좀 책임져 나갔으면 국민들이 이 안심 논란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래서 실상을 말씀드리면 6명 후보 중에 대다수 후보들은 자기 경쟁력을 가지고 승부를 했습니다. 승부를 했고 특히 일부 후보가 안심 논란을 주도했기 때문에 사실 뭐 큰 문제는 아니고요. 아무튼 결론을 말씀드리면 네. 이왕 나왔으니까 제가 대표가 되면 이 모든 문제가 깨끗하게 다 정리됩니다. 다 통합되고. 기승전 당선으로만 가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본회의 가셔야 되니까요. 지금 바른미래당에게 가장 필요한 거 하나를 꼽으신다면? 갑자기 모르겠네요. 하태경? 자, 민주당 박용진 의원, 바른미래당의 하태경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